첫 번째 강의는 소아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백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은백민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84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95년에서 97년 미국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하셨습니다. 97년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부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연구부원장, 소아과 교실 주임 교수 등을 역임하셨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관계된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 발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강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온 게 기쁘고요.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의원님 두 분이나 여기 참석하시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도서 관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김치원 의료원이 이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대변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쁩니다. 우리가 발달하면 뭐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발달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애가 말이 조금 늦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네 애비도 얘 애비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러죠. 얘 애비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 띄었는데 지금 웅변선수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아청소년과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감기 설사 치료하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학의 정의를 보면 이 아이가 수태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소아의 건강 문제를 전인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 과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쭉 모든 발육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신체 기능, 정서 기능, 지적 기능,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소아청소년과 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육하면 크게 성장과 발달로 놀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커가는 겁니다. 몸무게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키가 크고 머리 둘레가 크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가는 거고, 발달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면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죠. 그러다가 못 가누고 뒤집고 기고 안고 쓰고 뛰고 말하고 말짓하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발육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은 질적인 기능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 그림을 보시면요, 성장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느는 것, 특히 키를 우리 따져보세요. 보통 2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큽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통 만삭으로 태어나면 한 3kg 정도, 50cm 정도로 태어나서 돌이 되면 체중이 3배가 되고 2돌이 되면 키가 2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크다가 조금 천천히 자라다가 사춘기 되면서 확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기 중에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작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무지하게 큰 친구들 있죠. 요 사춘기 때 한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는 거는 요때 한번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발달은 조금 다릅니다. 기능적인 발달은, 이 발달이라는 거는 뇌가 성숙해 가면서 자기 할 짓을 하는 건데 보통 4, 5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른의 한 4, 5세가 되면 어른의 80% 정도를 하게 돼요. 조카들 생각해봐요. 자녀들 생각해봐요. 만 4, 5세가 되면 뛰어다니고 말짓하고 말도 잘하고 인간으로서 할 짓은 다 합니다. 지가 밥도 먹고 어느 정도 씻기도 하고.
그래서 요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이제 여기에 계신 대부분들은 이렇게 쭉 플랫하게 가다가 제 나이 되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발달인 겁니다. 자, 근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유전적인 원인. 저는 강의할 때 유전적인 원인은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까맣고 피부는 내리끼리하고 눈도 좀 작고, 서양 애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키가 조금은 작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건 환경이죠. 그거에 따라서 뭐 저 때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큰 친구들이 제법 많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인 인종이나 민족, 무슨 성별, 염색체 이상, 선천적인 어떤 질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떻게 잘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제가 만든 붕어빵 이론인데, 붕어빵이 틀이 같으면 어디에서 만들든 모양과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1,000원에 3개짜리도 있고, 그 백화점에서 파는 다이아몬드 붕어빵이라고 그래서 10,000원에 한두 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인간은 살죠. 그게 태어나서 돌까지 365일, 두 돌까지 360일, 요걸 합하면 1000일입니다. 사실은 저희 소아신경학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요때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수태가 돼가지고 요때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일 때 요 신경의 접합부라는 게 있는데, 그 접합부가 쭉 만들어지는데 태어날 때는 한 15%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우는 것밖에 못해요, 아이들이. 인간으로 따지면 바보죠. 그 아이들이 돌 때 이 신경 접합부가 돌까지 굉장히 빨리 자라다가 2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2돌까지 올라가서 보통 3 내지 5세가 되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7 내지 10세가 되면 성인 수준으로 돼요. 그러면 야, 이쪽은 접합부가 많으니까 어른보다 꼬맹이들이 훨씬 더 똘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이거는 다 익어 있지 않아요. 접합부만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다가 길을 무수히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쭉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아주 단단해져서 영원히 평생 가는 길이 될 거고, 안 다니면 풀과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딴 사람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요식인데, 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길에다가 많은, 그 동산에다가 많은 만들어 놓고 많이 쓰는 것들은 내 장점이 될 거고, 안 쓰면 없어져서 나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KTX가 오는 경부선이나 경부고속도로 같이 중요한 길을 안 쓰면 그 환자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보통 100일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10세가 넘어가면, 7 내지 10세가 넘어가면 조금은 어려워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신경을 보면 굉장히 그 연결을 많이 했다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솎아져서 이게 42% 정도가 없어지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경이 성숙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성숙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일정한 순서를 타고 가지만 속도는 조금씩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7개월에 걸을 수도 있고 14개월까지만 걸어주면 돼요.
그 과정은 같고 결과에 도달할 시기까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은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운동에서 조금 분화된 특이 운동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상 발달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발달 과정이 생긴다고 그랬고, 순서는 일정하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상 발달은 평균 연령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산수, 사회자연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웠죠. 발달도 대근육, 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체 수를 맞고 어떤 학생은 전체 가를 맞잖아요. 전체 가를 맞는 아이들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학습 지진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국어는 잘하는데 산수는 조금 못할 수 있죠.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어는 수를 맞고 산수는 가를 맞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모든 영역이 평균 수치에 따라서 쭉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근육 운동 보면 이 항중력근에서 조절하는 거하고 이동 운동으로 논할 수 있는데, 못 가는 기, 잡아주면 앉기, 또 혼자 앉기, 혼자 일어나기, 뭐 이런 것들이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뒤집기, 배밀이, 내발기기, 뭐 붙잡고 걷기, 혼자 걷기도 이렇게 쭉 이런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쭉 커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뭐 이런 것들이 그 성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차는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서 몇 개월짜리가 오면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신생아들이 이렇게 목도 못 가누다가 2개월이면 못 가누고, 이제 한 4, 5개월 되면은 고개를 빳빳하게 90도로 들고, 이렇게 당겼을 때 요 목살 좀 뒤로 제껴지다가 이렇게 잘 목도 가누고, 보통 5, 6개월이 되면은 잡아주면은 앉아있고, 7개월이 넘어가면 혼자 이렇게 앉아서 놀죠. 그 다음에 기어다니기는 한 보통 7개월이면 배밀이 하다가 내발기기 하고 잡고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지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자, 이 환자 보면 4개월 됐는데 목도 못 가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4개월이 됐는데 당겼는데 고개가 뒤로 뚝 떨어지죠. 6개월이 됐으면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10개월이 됐는데 세우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이거는 뇌성마비 있는 아이들의 보이는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눈과 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뻗치기, 잡기, 조작하기, 오방하기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잡기 보면은 처음에는 전체 손으로 잡다가 손가락으로 잡다가 나중에 한 90개월이 되면 요 첫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으로 이렇게 집기를 가능, 핀서그래스프라는 집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큐브를 싸게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이마다 조금 다른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근육 운동도 이렇게 다른 나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시기가 따르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개월이 됐으면 완전히 손을 피지 못하죠. 그러다가 2개월이 되면 손을 앞으로 모아요. 4개월이 되면 모빌 같은 데 손을 뻗치게 되고, 그 다음에 10개월이 되면은 뭔가 작은 거를 주워 먹듯이 이렇게 짚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3.5개월인데 주먹을 꼭 쥐고 있죠. 이 환자는 근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뇌성마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자, 언어 발달. 언어 발달은 인간이 갖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처음에는 이 옹알이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돌 정도가 되면은 엄마 아빠를 하면 집안이 뒤집어지죠. 우리 애가 엄마를 불렀어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두 돌이 되면은 한 50단어 정도를 얘기하면서 두 단어를 이어붙일 줄 알아야 돼요. 엄마 물,
뭐 물 줘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돌이 되면은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 언어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 돌이 되면 200단어 정도 얘기하면서 처음 본 사람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좀 가능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외래 왔을 때 애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제 방에 딸랑이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큐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는 오늘 병원에 올 때 무슨 차 타고 왔어? 하면은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아빠 차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에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4세가 되면 줄거리 있는 말을 얘기하고 5세가 있으면 의미 있는 단어도 물어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너 잘한다 라는 게 두 가지 의미죠. 칭찬과 매맞을 직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반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회성 발달은 처음에는 썩소를 짓죠. 그러다가 엄마가 까꿍 하면은 애들이 반짝 웃고 보통 7개월이 되면은 낯을 가립니다.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들 보고 이제 인상 쓰기 시작하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개월이 되면 까꿍놀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개월이 되면 간단한 공놀이 18개월이 되면 지 혼자 먹고 30개월이 되면 흉내내는 놀이 뭐 이 소꿉놀이를 할 때 너는 아빠 나는 엄마 해서 이런 흉내내는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큰 문제 중에 우리 도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이 70년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이때만 해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산하 정책이에요. 산하 제한 정책. 지금은 23명, 작년도 통계인데 3만 명의 이 합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제가 1959년생인데 저 초등학교 때 66년이니까 1, 2학년 때 얘기거든요. 요때 저는 3부제,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김천보다 훨씬 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3부제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도의원님 정도 되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젊은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꼬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한다고 할 건데 살아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자, 2018년대 조선일보 자료 보면 이 산의 위치가 모양이 이때는 민둥산이었고 요거는 나무가 많아서 그렇지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실정입니다. 저 초등학교 가보면 딱 맞아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특히 저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현재 태어난 아이들을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과 같이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이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19가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마스크 진짜 잘 썼어요. 외국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이 말을 진짜 잘 들었고 대신 유치원도 못 갔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지연을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영유아 발달 지원책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저는 아주 마음 아프고 울프다 그러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얘가 지금 돌 정도 된 녀석 같거든요. 앉아있는 모습을 봐서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롤을 해요. 스크롤을 하는데 이 종이가 반질반질하잖아요. 저거 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스크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특히 언어 발달에 엄청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게 미디어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미디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돌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미디어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자, 신경발달 장애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 표준 편차 미만을 얘기를 하고 이 환자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뇌성마비, 시력장애, 청력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빈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애들 중에 5 내지 7%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느 일정 시기에 애를 데려다가 진찰을 한다고 이게 진단이 되질 않아요. 왜냐?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뇌신경 발달은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나 안 보이거나 안 들리는 아이들은 돌 전에 발견됩니다. 이때는 돌까지 운동 발달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돌부터 이제 언어가 뭐 돌이 지나면서부터 두 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제 언어 장애나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영역 중에 2가지 이상이 지연이 될 때 우리가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6세 내지 8세 학령기가 됐을 때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ADHD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 3살 때 한번 데려다가 검사한다고 이게 다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발달 감시, 발달 선별 검사, 발달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발달 감시라는 거는 예방접종이나 혹은 뭐 감기가 걸렸을 때 개인 의원에 갔을 때 한 병원을 쭉 다니면 그 원장님이 몇 개월이 돼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지를 보는 것들이 감시가 되고, 선별검사라는 거는 이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해서 얘가 늦되지 않은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진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이 되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발달평가가 이런 주기적인 거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어려서 빨리 발견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선이 다 없어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쓰게끔 만들어주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예후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돌까지 잘 걸었던 녀석이 새돌이 됐을 때 말을 잘한다? 사회성이 괜찮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잡혀있는 아이들은 돌 때까지는 걷는 거 멀쩡하게 걸어요. 그 다음부터 눈 맞춤도 떨어지죠. 말도 늦죠. 사회성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인 발달 감시와 선별 검사를 해서 발달 장애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아이들을 빨리 찾아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별 검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 KDST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책임 연구자가 돼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 정밀평가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느냐, 발달을 볼 거냐, 지능을 볼 거냐, 언어를 볼 거냐, 시지각을 볼 거냐,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볼 거냐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 기계를, 검사 도구를 각 병원마다 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그 건강보험 가입자를 애들은 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해서 전국민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제가 2008년도 만들 때 저는 지금도 영유아 건강검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지금도 그때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건강검진 일반적으로 하면 혈액검사하고 뭐 심전도 검사하고 가슴 사진 찍고 소변 검사하고 혈액 측정하죠. 애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건강검진이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엄마들이 이거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를 왜 건강검진에 그런 검사가 빠졌냐면, 아이들은 만성질환의 건강 부담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성장과 발달이 아이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성장과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내도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발달을 추적 관리하고, 또 한 가지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모 교육을 뭔가 얘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아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뽑아내서 나이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건강검진이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검률이 한 85% 이상 올라갔고 저는 100%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서 만들고 이런 신체 계측, 신체 진찰, 발달 평가, 건강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5차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12년도, 2021년도에 각각 한 번씩 올라가서 지금 현재 6세, 71개월까지 8번의 검진을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3차부터 발달 평가 및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여기에서 걸러져서 병원으로 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책임 연구자가 돼서 개발했던 KDST고, 이 개발할 때 디자이너한테 부탁해서 각 개월수에 맞게끔 색깔도 집어였고, 발달이 처음에는 빠르기 때문에 조금 촘촘하게 하고, 커갈수록 발달이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을 두고 해서 20개 세트로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실제로 발달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자에 대한 거, 그다음 대근육 운동,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이런 영역을 각각 보호자 설문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진단 검사가 아닙니다. 선별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얘가 추적 검사에 음항이 되면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 같은 기관에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체크를 하게 하고, 만약에 심화평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런 의사들이 실제로 이 환자가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는 크게 처음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진짜 얘가 발달이 늦는지를 보고, 두 번째 가서 발달 장밋 평가를 해서 어떤 발달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뇌성마비도 있고 자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질환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자, 거기까지는 현상학적인 진단이에요. 말이 늦다? 말이 늦는 이유가 지적지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지 원인 진화를 하는 이런 스텝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같이 의료가 선진국을 거의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아닌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뇌성마비는 거의 80~90% 원인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오면은 거의 원인이 너무,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아까 지금 팔자 얘기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느리끼리하고 이 눈알이 동공이 좀 진한 갈색이고, 이런 것들은 단군의 유전자가 쭉 잘 보존돼서 내려오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인데, 23쌍의 염색체라는 것은 내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2~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큰 일을 하고, 이게 그 안에 글씨를, 그러니까 46번, 23쌍의 그 백과사전을 글자를 다 뒤져보면은 그게 제 이름이 은백이인데 이응, 은, 이은이 만나서 은이 되잖아요. 은만 갖고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은는이가의 은일 수도 있고, 금은동의 은일 수도 있고, 이상한 성씨의 은가도 있고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은백린을 하면 저를 아는 사람은 고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도 알 수 있고, 은백린이 5월 2일에 김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라고 하면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 글자를 다 빼보면 이게 30억 개 됩니다. ACGT라는 그런 부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일란성 쌍생아도 엄마 아빠는 큰 놈인지 둘째 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변이가 각각 다 조금씩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쌍생아도 구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77년도만 해도 요 30억 개를 뒤지려면요, 요렇게 하나하나 다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 뒤졌어요. 근데 99년도에 자동 분석 장치가 완 다음에 와, 이게 세상이 달라졌구나 라고 해서 1990년도에 인간의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다 뒤지는데 13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통해서 보통은 48시간 내에 40명분의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다 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호미로 하나하나 열쇠를 내가 백사장에 가서 잊어버렸는데 한쪽부터 호미로 하나하나 파왔던 거를 지금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걸러서 열쇠를 찾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희귀질환이 있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데, 이 환자를 보면 이거는 진짜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태어나서 얘가 2007년도에 6개월 때 처음에 경련을 했고 2008년도에 얘는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8차례의 유전자를 하나 뒤져가서 결국은 15년도에 8회에 걸쳐서 35,000불을 지급하고 진단이 됐어요. 이 환자도 똑같아요. 2008년도에 태어나서 2013년도에 7회에 걸쳐서 23,000불을 지급하고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희귀질환의 진단 방랑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지금은 이 비용은 많이 싸졌고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실은 2018년도부터 이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컨소시엄을 제가 책임 연구자가 돼서 컴퓨터 AI를 통해서 아이들의 유전자 분석을 해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용이 이 정도로 싸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환자 한 명에 보통 한 7, 8년 전에는 미국에서 하면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들었던 게 지금은 99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피 뽑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검사도 하고 있고요. 검사를 옛날에 이렇게 8건 했던 거를 한 번으로 다 뒤져서 하는 거고, 포크레인으로 파내니까. 그 다음에 5년 걸렸던 게 한 달 반이면 나오고, 진단율도 과거에는 한 30-40% 되던 거를 지금은 90%까지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그때 발견된 환자 중에 예를 잠깐 들어보면, 얘가 6세 때 저한테 왔는데 MRI가 옛날에 처음에 돌 전에 찍은 MRI가 멀쩡한 거예요. 근데 얘 진단명은 뇌성마비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뇌성마비라고 얘기하려면은 어렸을 때 뇌가 손상돼야 되는데 이때 멀쩡해가지고 뒤져봤더니 IFIH1이라는 유전자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염증을 뇌 안에서 내 몸에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유전자인데 저게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뇌 안에서 염증이 계속 진행하면서 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효약은 없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쓰면서 물론 내 환자는 6세 때 발견이 돼서 조금은 늦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 보면은 동영상이 안 되는데 저 환자는 돌 전에 7개월 때 발견을 해가지고 새돌이 됐을 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을 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전자 얘기는 아니고요. 제 환자 중에 24개월 2달 된 녀석인데 얘가 엄마가 추어블 바이타민 있죠. 이렇게 빨아먹는 거. 그걸 먹이다가 이게 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서 119구급대로 왔는데 응급실에 왔을 때 심장이고 뭐고 다 섰어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은 돌아왔고 중환자실에 올려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중환자실 생활을 했었는데, 자, 얘 처음에 중환자실 왔을 때는 이렇게 인공호흡기 꽂고 나중엔 결국은 오래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만들었고, 하지만 커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이거는 얘가 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5, 6살만 돼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소성이라는 게 어떤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에 뇌가 손상됐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이고, 아이들일수록 이 회복 기능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우리가 노력하는 대비 효과가 많고 돈도 훨씬 덜 들고 또 효과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달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드렸고, 발달 지연이 뭔지를 얘기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 발견이 될수록 현저하게 좋아지는 게 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김천의료는 환자 최우선의 공공병원의 미션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매년 2차례씩, 한 번은 소아청소년, 또 한 번은 성인을 위한 이런 건강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이유는 의학이라는 게, 의술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고 매년 또 매 시간 새로운 진단 기술, 치료법, 또 장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의학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분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강의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 또 치료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천 지역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런 의학에 대한 새로운 발달 상황,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계속 마련했고, 그것이 저희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소기에 우리가 효과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은백님 교수님은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분입니다. 소아과 의사 치고는 좀 너무 에너제틱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될 그런 느낌인데, 특히 이제 고대 불후병원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고대 불후병원이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아까 얘기하셨지만 소아과 학회 이사장, 또 고대 불후병원장 역임하면서 사회적 공헌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 또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산대학병원의 유혜원 교수는 제가 제 절친한 친구가 부산대학병원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소아과 영역에서 좀 추천할 훌륭한 교수님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는데, 여러분들 강의 내용 들으셨겠지만은 내용을 아주 잘 꼼꼼히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10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하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마 지식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정 과장님은 우리 그 의료원의 보배입니다. 그 소아과 진료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잘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셔서는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성숙되고 애기 엄마의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더더욱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학에 대한 발달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박선화 우리 부위원장님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천의료원이 지금 올해 분만산부인과도 개설해서 지금 분만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아과 진료도 야간 소아과 진료를 밤 9시 반까지 해주셔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의료원의 모든 식구들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보자 하는 그 일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의 노력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영숙 처장님, 또 전준혁 부장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0월에 우리 성인을 위한 건강강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했으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병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은 김천 시민 여러분의 건강 향상을 위한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화이팅!